문화와 재산, 뭐 경제적 자유와 또 신분적 예속 이런 걸 좀 복합적으로 진지하게 탐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연구가 굉장히 많은 좀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임상혁 선생님께서 말씀 안 하고 계시는데 임상혁 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임상혁 선생님께서는 두 번째 책으로 저한테 저번에 제가 이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술값도 썼는데요. 임상혁 선생님한테 술을 한잔 샀습니다. 제가 거기 그 두 번째 책으로 송익필이죠. 송익필이 노예화되는 과정을 저한테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그런 것과 더불어서 한 말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제가 그런 말 하게 된 계기는 전화가 와서 저보고 그냥 모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왜 나한테 그러냐 했더니 책을 쓰시지 않았냐 하길래 말하는 품새가 책을 안 읽어본 것 같아서 안 읽어보셨죠? 그랬더니 그렇다고 해서 읽어봤으면 제 책이 소송에 관한 책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 노비라고 해서 한 건 술은 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굳이 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시게 된 거라서 이게 어쨌든 그것도 빚이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요. 실은 저는 다음 책 쓴다고 한 것은 그냥 생각한 지는 수십 년 된 걸 아직도 안 쓰고 있는 것이라서 언제 쓸지 모르는 거고요. 다만 송익필 같은 경우로 그때 말씀드린 것은 조선정비의 노비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강고했는가라는 점이죠. 이제 왕족과 결혼도 했고 아버지가 당상관이었고 또 나라에서 가장 이름난 학자로 꼽히는 일개 가문이 노비 소송에서 짐으로써 일가 72인이 모두가 노비가 된 사건이니까 사실은 그게 매우 엄청난 사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받지 못한다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우리 연구가 필요한 굉장히 아직 연구가 많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아마 사례는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조선사회 그것이 정여립 사건하고도 또 이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조선사회에서 가장 큰 소송이었을 텐데 최근에 나온 조선사회를 뒤흔든 18가지 재판에서도 안 끼고요. 거기에 거기 다른 재판도 보면 전혀 조선사회를 흔들지도 않은 재판들인데 흔들었다고 하면서 정작 지진을 낸 사건들은 실리지도 않고 있고 근데 그것이 실리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일단 그래도 그것은 이제 전사자이긴 하지만 정서가 돼가지고 페린이나 이런 데 실려 있으면 누가 읽기 좋게 돼 있지만 여전히 이두나 이런 것들이 실려 있고 또 원본 자료들은 매우 흘려쓴 초서로 되어 있고 또 거기다가 또 가장 많이 밀리는 것이 법적인 개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판결문이 온전하게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거의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승종 선생님이 좀 깊이 있게 해놓으신 거 외에는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고 매우 흥미있는 주제고 정치적으로 다 연결되는데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노비 소송의 가장 중요한 사례라고 하는 점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것은 그냥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달려들어서 같이 공동 연구할 만한 주제다라고 한 것이고 그러면서 제가 한 것이 사실은 저도 이제 이거 하면서 이런 일을 계기로 노비학회 이런 게 하나 만들어진 것도 의미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노비들이 조직한 학회로 오해할 가능성이 걱정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괜찮다 생각하고 제가 사실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취지는 무엇보다도 가장 연구가 덜 돼 있는 분야가 한국사 전반에 있어도 연구가 많이 안 돼 있는 분야지만 법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좀 많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사실 법제사 연구하는 사람들한테서도 좀 안 돼 있는 게 노비라고 하는 신분에 대해서 사실은 경북대전이나 이런데 노비의 권리는 이렇다라고 규정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 규정들이 노비라는 신분을 전제로 해서 여러 규정들이 존재하는 형태란 말이죠.
상속이 대상이라고 하지만 법에 상속할 수 있다고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사천조에 이런 식으로 상속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상속이 대상이라는 식으로. 근데 사실은 노비가 어떠한 그 권리 의무를 가졌느냐, 어떠한 그 행위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런 점들은 그 법전에서 어떤 것을 전제하고 있는가를 갖다 탐구하는 이제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사실은 온전한 그 노비의 그 실상 기초를 갖다가 좀 닦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까 이정원 선생님과 정치봉 얘기했지만 그 노비를 갖다가 지금 연구하듯이 역사적 양태, 존재 양태, 뭐 현상 이런 걸 연구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사례를 놓고 볼 때 좀 극단적인 사례를 놓고 볼 때 이게 예외냐, 예외적인 거냐, 아니면 불법이냐 이러한 판단은 사실은 그 법적인 한계를 어느 정도 정해놨을 때 그것이 어느 정도라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인식이 되었을 때 여기서 보이는 현상이 좀 그 예외적인 현상 내지는 일탈한 현상 이러한 평가가 가능하려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노비 연구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연구들도 활성화시키고 균형 있는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기회를 계기로 여러 관련 분야 사람들이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 아까 말씀하시기를 조선조에서 노비 매매라든지 상속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은 그러니까 역이지 신분이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 너무 못 쓰게 여기서 얘기하고 너무 쓰시는. 그래요? 예. 그럴 수 있어. 사실은 예. 지금 뭐냐면 이제 아까 저도 처음에 인육물사란 말을 접했을 때 전 굉장히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사람의 성격이 60%고 물건의 성격이 40%라는 뜻으로 한 얘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권영 선생님도 지적하셨지만 재산권의 대상인 노비가 또 재산권을 행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죠. 네. 그걸 갖다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중에 60%는 사람의 성격이니까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쓱 넘어가면 굉장히 설명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이 안 되고 이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 사람이 자신의 인격을 갖다 보존하면서도 매매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낼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거기에서 저는 주목한 것이 이제 역이라는 거예요. 사천이라고 하면 그 서비스를 사인에게 하는 게 사천이고 그 서비스를 갖다가 공공기관 거기에 바치면 공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된다면 이제 결국 그 거래 대상이라고 하는 것, 물론 사람이 거래된 것 좀 보이지만 실제로 주목하는 것은 그 서비스라는 것이고 그 서비스는 그 경제력이 안 될 때는 몸으로 때우는 거죠. 그것이 이제 아용노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그렇지 않고 매년 신공을 때우는 사람은 낙공노비가 되는 것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저는 역의 개념으로 분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노비의 매매와 상속의 그 중심에 놓는다면 노비가 인격을 가지면서 거래에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예. 논문화하려고 하는데 몸이 게을러서 지금 알겠습니다. 네. 근데 중요하고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정긍식 선생님께서 좀 정리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종합 토론을 한 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공부한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읽어본 걸로는 아마 고려까지는 안 안 내려오고 아마 고대를 따져가지고 한국이 고대 사회였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반대 근거적으로 한 게 노예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 네. 그 점에서는 결국은 로마에서도 노예제가 보급되는 게 이제 전쟁 통한 포로를 통한 것이었는데 한국 보면 중국으로 보더라도 그냥 10만 명을 참수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면 일단 결국은 이제 노예제의 문제는 이제 시장의 정보 문제라든가 경제적 상황 아까 권혜연 선생님 이야기 누가 이야기했죠? 이상철 선생님 이야기했죠. 계속 국제재정이 적자재정이었으니까 어쩌면 조선사회 전체가 경제적 성장을 억누르는 사회로 정책은 일관을 했었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노예제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결국은 이제 임노동 시장 존재하지 않는 그런 면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에 윤상현 교수 이야기했지만, 생각해보니까 실제 법전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요즘 같으면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특별법 만들면 나오는 것이 목적 나오고 그다음에 의의라고 해가지고 법법에서 말하는 뭐는 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신부 문제에 대한 범죄화해서 구별만 하기만 했지 양의는 뭐고 노비는 뭐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건 이미 이제 15세기 경국 대전이 편찬한 단계에서는 그건 이미 그분들 사람 속에서는 다 이미 전제가 되어 있는 사람이 이제 기존에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이야기하는 게 이제 좀 특히 법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법은 법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는 이제 이념적 타입으로서는 법이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이성적인 형태로서 이런 것을 상정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처음부터 100% 다 법에 맞을 수는 없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첫 출발하는 단계는 다 맞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붕괴되니까 이제 결국 어느 단계, 어느 지역에 가서는 이제 원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상적인 모습은 이건데 뭐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그런 데는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어느 단계 가버리니까 뭐 법대로 되는 건 한 뭐 90도 안 되고 한 10% 정도고, 아직 그러면 그 단계에서는 이 정도 되면 이제 뭐 노비제도가 또는 신분제가 붕괴되었다 뭐 이렇게 또 그러면 좀 비범적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나오는 것은 지금 결국 중국에 대한 비교의 문제. 결국 이제 고려는 잘 모르고 그런 좀 말이 있긴 하지만 뭐 어느 나라가 고려의 노비제도 개혁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즉 끝까지 반대해서 개혁을 안 하고 있는데, 조선에서 대명령을 받아들이면서 계속적으로 지켜야 하면서 이건 조선에 우리한테 적용되지 않는다 하고 계속 실제 가서는 계속 다른 규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중국과의 비교를 통한 이제 우리 법적 문제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제 규범적 탐구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규범적 탐구와 더불어서 현실도 더 면밀히 봐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돼가서 마지막 최종 정리를 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학생들이랑 이 문서를 읽고 나서 꼭 학생들한테 마지막에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써라 이래가지고 그 문서를 다 만들어냈는데, 선생님들께서도 제가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우리가 어떤 이 노비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노비제를 더 깊게 탐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적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3분 동안. 그리고 마지막 종합 토론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우리 선생님 중 이승우 선생님께서 예. 지금 법적인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노비 문제는 가장 법하고 괴리된 부분이 많은 부분이 노비 부분이 제일 먼저 노비 신공법이라는 것을 지금은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법하고 상관없이 예컨대 천자숭어법이다, 그 다음에 노비 세전법이다, 또는 일천정천이다. 이게 법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신분법이라는 것이 법 위 또는 법하고 전혀 법 완전히 위에 있어가지고 그것이